여러분은 한 나라에 오조가 없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은 우리 태국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발언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중국만 믿으면 1시간 만에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니.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이어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태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더라고요.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발언은 정말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태국 대표 관광업계에선 한국 따위 없어도 관광업계 손실이 없다고 했다니. 현실을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우리 호텔만 해도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데 말이에요. 상식이 없는 이런 발언들을 한 지 아직 일주일째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발언들이 우리나라와 한국의 관계를 얼마나 해칠지 생각하니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태국 대표자들의 이런 발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댓글,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린이라고 해요. 27살이고 방콕 출신의 로소 계급 하층민이에요. 지금은 관광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명문대 진학의 꿈을 포기해야 했죠. 태국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제 인생을 통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전에 태국의 계급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하이소와 로소라는 계급이 있어요. 하이소는 정말 부자들이고 저 같은 로소는 평범한 서민이에요. 하이소 사람들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호텔에 오는 하이소 손님들을 보면 그들의 재산이 100억 바트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 가족의 평생 벌이보다 더 많은 돈이죠. 그들은 해외 명문대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출라롱콘 대학에 다녀요. 반면에 저 같은 로소는 대학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비싼 학비 때문에 포기해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시지만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벌어요. 저축은 꿈도 못 꾸죠. 하이소는 정치인이나 큰 기업의 사장님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가 흔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로소는 그저 그들이 만든 결정에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느끼지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재미있는 건 하이소와 로소의 문화가 달라요. 하이소는 서양 사람들처럼 살아요. 비싼 외제 옷을 입고 영어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죠. 우리 로소는 여전히 전통적인 태국 방식으로 살아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길거리 음식을 즐겨 먹죠. 가장 슬픈 건 법 앞에서도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하이소 출신의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그랬다면 아마 감옥에 갔을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로소에서 하이소가 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반대로 하이소가 로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지키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니까요. TV나 영화를 보면 하이소는 항상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나와요. 로소는 그저 배경이거나 동정의 대상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가끔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이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릴 적 저는 항상 꿈이 많은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저에게 늘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셨죠. 학교에서는 항상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도 저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셨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에는 하이소 출신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최신 전자기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계급의 차이를 실감했죠. 그때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하면 그들과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 성적은 더욱 올랐어요. 전교 1등을 하기도 했죠. 그때 저는 정말 자신감에 넘쳤어요. 이대로라면 최고의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태국의 최고 명문대인 출라롱콘 대학의 학비가 얼마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절망했어요. 1년 학비가 우리 가족의 1년 수입보다 더 많았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꿈이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 것인지 깨달았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태국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장학금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장학금은 하이소 출신들의 자녀들에게 돌아갔죠.
그들은 이미 좋은 사립학교를 다니며 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영어도 유창했거든요. 저 같은 공립학교 출신은 경쟁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태국의 군대 제도에 대해 더욱 실망했어요. 우리나라도 징병제인데 제비뽑기로 입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공평해 보였죠. 하지만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이소 출신들은 대부분 건강 문제로 면제를 받더라고요. 심지어 돈 있는 집 아들이 군대를 가야 하면 가난한 집 아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보내기도 한대요.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커졌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사회 시스템의 환멸을 느꼈죠. 그렇게 대학 진학의 꿈을 접은 후 저는 관광업계로 눈을 돌렸어요. 태국의 주요 산업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쉬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수많은 이력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죠. 학력이 낮다는 이유였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방콕 시내의 한 호텔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밤새워 영어를 공부하고 호텔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면접 당일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저의 열정과 성실함을 어필했죠. 다행히 호텔에서 저를 채용해 주었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첫날부터 12시간 넘게 서 있어야 했고 까다로운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백수가 될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의 요구사항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힘든 점이 많았어요. 특히 하이소 출신 손님들을 대할 때면 정말 어려웠어요. 그들은 저를 마치 하인처럼 대했거든요. 한 번은 실수로 음료를 조금 흘렸는데 그 손님이 저를 모욕적인 말로 혼내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어요. 월급은 한 달에 겨우 9,000바트 약 33만 원 정도였어요. 방 한 칸을 빌리고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일하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대해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좌절감이 들었죠. 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너무나 뿌리 깊어 보였거든요. 하이소와 로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고 로소 출신인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벽을 넘기 어려웠어요. 가끔은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고 호텔 경영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언젠가는 저도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승진은 대부분 인맥이나 학벌로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제 노력은 좀처럼 인정받지 못했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일하면서 한국 관광객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른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모든 것은 우리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작되었어요. 총리가 한국을 겨냥해 무례한 말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망치는 발언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은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 발언 이후로 한국 관광객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호텔의 예약 취소가 잇따랐고 저희 직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죠.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몇몇 동료들은 해고되기도 했어요. 그들의 슬픈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 내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거든요.
뉴스에서는 연일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태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갔다가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죠. 통계를 보니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의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라고 해요. 이 숫자를 보고 정말 아연실색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부 태국인들이 저지른 범죄 사건들이었어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어요. 우리나라 이미지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는 게 정말 괴로웠죠. 한국 사람들의 반응도 심각했어요. SNS에서는 태국인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일부에서는 태국인 입국 제한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열심히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국인들도 많은데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 너무 슬펐거든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더 나은 삶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행동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EPS에서 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EPS는 태국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였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건 정말 큰 타격이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감을 느꼈어요.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거든요. EPS를 통해 한국에 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돕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사라진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주변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심각했어요. 관광업 침체는 물론이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었대요.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주변에서는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 역시 이 여파를 피해갈 순 없었어요. 호텔 측에서 인원 감축을 한다며 저희 근무 시간을 줄였거든요. 급여가 줄어들어 생활이 더 어려워졌어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무릅쓰고 한국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뜻 아닐까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변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어요. 사람들이 불법을 무릅쓰고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한국-태국 관계 악화로 인한 여파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관광업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저와 주변 사람들의 삶이 급격히 어려워졌거든요. 호텔에서는 연일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고 저희 근무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급여가 삭감되면서 생활은 더욱 빠듯해졌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던 길거리 음식 판매상들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활기찼던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더라고요. 한 아주머니는 손님이 없어 음식을 버리는 일이 잦아졌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친구들의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관광 가이드로 일하던 수파는 일자리를 완전히 잃었대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저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라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태국 정부와 재벌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연일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죠. 사람들은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분노했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열어보면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로 넘쳐났어요. 무능한 정부, 국민을 버린 정부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죠. 심지어 정부 청사 앞에서는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도 몇 번 시위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절박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재벌들에 대한 비난이 거셌어요.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그들만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커졌거든요. 한 재벌 2세가 10억 바트짜리 요트를 샀다는 뉴스를 봤을 때는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 역시 그들을 보며 불공평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데 그들은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제 월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재벌들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재벌 회장의 발언이에요. 그는 TV 인터뷰에서 경제 위기는 기회라며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화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에겐 그저 돈 벌 기회일 뿐이라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갈등도 심해졌어요.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계층 간 이동이 더욱 어려워졌죠. 저 같은 로소 출신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사회가 완전히 둘로 갈라질 것 같아 정말 걱정돼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 피차이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역 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돼 보였어요. 차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제게 한국으로 가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전혀 농담이 아니었어요. 피차이는 자신의 사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번다고 했어요. 태국에서 버는 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200만 원이면 우리 가족의 생활이 얼마나 나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차이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설명했어요. 불법 체류자라 힘든 일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태국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나 뭐라나요. 농촌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눈 감아 준다고도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그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게다가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망설여졌죠. 피차이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아는 브로커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의 어려운 상황도 떠올랐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그건 옳지 않아요. 불법 체류자로 살아간다는 건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런 행동이 결국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 거예요. 피차이에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그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떠났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차이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이대로는 안 돼요. 제 바람이 이루어지기라도 한 건지 최근 태국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특히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재벌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요. 저도 이 상황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재벌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지금까지 재벌들이 너무 많은 특혜를 누리며 권력을 독식해 왔잖아요. 그들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요. 재벌들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경제가 더 악화되면 어쩌죠? 이런 걱정이 들 때면 밤잠을 설치기도 해요. 그래도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불공정한 시스템으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어요. 다만 그 변화가 급격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한편 요즘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보여요. 특히 한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그들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마치 모든 게 한국 탓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정부 대변인들이 한국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국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한다. 한국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식의 발언들이 끊이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은근히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 사태의 시작은 우리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거려. 총리가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부터 이 사태가 시작됐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만 해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거나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를 마치 한국의 잘못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돼요. 정부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한국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정말 실망스러워요.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 사과해야 할 때라고 봐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반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요. 사실 한국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관광객으로서도 그렇고 경제 파트너로서도 그렇고요. 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또 우리 태국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해요. 한국을 단순히 돈 벌러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태도는 버려야 해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예요. 우리가 한국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불법 체류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행동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꿈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해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동시에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서 우리 국민들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해요. 이 모든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해 나갈 거예요. 우리 함께 더 나은 태국, 그리고 더 나은 한국-태국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사연자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